안녕하세요. 그 유라시안 인문학이란 얘기 들어보셨나요? 처음 듣죠? 예, 제가 만든 말이니까. 예. 그 창조 경제는 들어보셨죠? 대한민국에는 미스터리가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미스터리,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의 창조 경제. 여러분 뭔지 모르죠? 예. 자, 두 번째는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 뭔지 아세요? 예. 우리 세 번째는 북한에 계십니다. 김정은의 속마음이 뭔지 우리 모릅니다. 자, 오늘 유라시안 네트워크와 창조 경제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역사가 이제 우리 문사철로 시작되는 인문학의 중요한 부분이죠.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누가 한 말인지 제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여자친구가 좀 여럿이 있었어요. 예. 여자친구 하나도 없으면 우리가 무심한 놈이라고 그럽니다. 한 명 있으면 한심한 놈이고, 두 명이면 양심이 있는 놈이고, 세 명이면 세심한 놈이 돼야 됩니다. 저는 한 세심했는데, 그때는 이제 꼭 그 숙제를 뭐를 내냐면은 인문학 숙제를 이걸 냅니다. 이에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를 읽고 보고서를 써라. 제가 4번 썼습니다. 제 거 하나, 여자친구 거 3개. 그러니까 제가 저 내용을 조금 알죠. 제일 중요한 문장입니다. 역사는 사실의 나열이 아니고 사실과 사관의 결합이고 미래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그래서 제가 써놨습니다. 한마디로 역사는 구라다.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역사는 어떤 시각을 갖고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똑같은 일을 영혼함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서로 다르게 봐요. 우리 남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서로 다르게 봅니다. 그리고 글로벌 한민족 입장에서 볼 땐 또 다르게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알타이 인종 전체를 놓고 바라보면 스토리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볼 것은 뭐냐면 과거에서 미래를 보고 한국이 세계와 소통을 해야 될 때가 됐다. 자, 전환시대 패러다임을 보겠습니다. 우리 길을 가야 되는데 큰 돌이 막고 있어요. 저 돌 어떤 돌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가 앞에서 꽉 가로막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고성장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 세계 180개 국가 중에서 120번째 성장 국가입니다. 미국보다 우리가 성장률이 낮은 나라입니다. GDP 4만 불, 저거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남북 문제는 개선되고 있는가? 어떻죠? 개선돼요? 아직 아니죠. 그렇다면 외교 문제에서 우리가 동북 공정이나 독도 문제 개선되고 있나요? 더 나빠지고 있죠. 예. 그렇다면 우리 사회 내에 내부 갈등은 융합되고 있나요? 성장이 안 되면 그래도 우리 양극화라도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돼 있죠? 더 심각해지고 있죠. 바로 한강의 기적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953년도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왜 중요한지 아시는 분? 예, 제가 태어난 해입니다. 예. 자, 1953년도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입니다. 얼마 전에 완공한, 다시 재건축한 장충체육관, 바로 여기 앞에 있는 거. 1963년도에 필리핀이 한국이 하도 불쌍해서 원조해준 장충체육관이죠. 그때 우리 한국 여인들의 꿈은 필리핀으로 시집가는 거였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국가로 부상을 했어요. 우리는 이거를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이것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그 스토리를 얘기해주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대기업 중심으로 남들을 따라가는 실용학문 위주의 이러한 발전 전략으로 갈 수 있는 한계가 얼마냐? 69개국을 비교 연구했더니 결론은 2만 불을 못 넘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는 우리가 남들이 안 한 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이 1등 하는 산업 어떤 게 있죠? 우리 전 세계 1등 하는 산업. 조선, 그죠? 반도체. 그 왜 1등 하는지 아시죠? 대한민국이
조선 반도라서 그건 1등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안 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낸 거 여러분들 아시는 거? 네, 옛날에 제가 만든 3차원 초음파 진단기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잘 모르시죠? 요즘은 뭐가 있냐면은 대리운전 산업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이제 미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 경제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남들이 안 한 걸 해야 되니까 우리는 창조 인문학이 필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보면 과거에 남들을 따라가는 시절에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원가를 낮추는 게 우리의 일이었습니다. 미국, 일본이 한 거 우리는 더 싸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코스트 전략이 추종자 전략의 추격자 전략의 핵심입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죠. 이제는 뭐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새로운 가치는 어디서 나오죠? 바로 인문학에서 나오는 겁니다. 결국 인간이 어디다 가치를 느끼느냐, 이것이 바로 인문학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려면 중국의 사서상경, 해겔의 철학 가지고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잘하고 우리가 이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의 인문학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의 인문학은 뭐죠? 우리의 산업 별로 없었어요. 우리의 인문학은 뭐죠? 오늘 주제입니다. 대한민국이 후진국에서 중진국 진입까지는 전 세계 최고의 모범생이었죠. 한국을 배워라. 근데 지금 더 이상 한국 배우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전환시대의 패러다임에서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중진국 진입 전략과 선진국 진입 전략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 기술의 경쟁력이 중진국 진입 전략이었다면 제도의 경쟁력이 선진국 진입 전략이에요. 이제 우리가 수입 장벽을 만들어 놓고 내수를 키우는 게 중진국 진입 전략이었다면 이제는 개방을 하고 열린 국가로 가는 게 선진국 진입 전략입니다. 우리가 남들을 쫓아가는 추정 전략이 지금까지 한국의 전략이었다면 이제는 앞으로 나가야 돼요. 이 세 가지 전략은 바로 어디에 기인하는가? 유라시안 네트워크라는 유라시안 인문학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주로 제품을 해외로 수출했어요. 제품을 해외로 수출한 단계에서는 별로 내부에 갈등의 소지가 없어요. 자, 휴대폰 많이 파는데 반대하시는 분 없죠? 자동차 반대하시는 분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원격 의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서비스 융합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갈등이 생깁니다. 서비스 산업이란 것이 한국의 새로운 분야인데 이 서비스 산업은 제도의 경쟁력입니다. 한국은 기술이 번 거를 제도가 까먹어요. 제가 공인인증서 문제를 다루면서 부딪혔던 제일 큰 문제가 그겁니다. 한국이 기술적으로 세계에서 제일 앞서가면서 만들어낸 게 공인인증서인데 결국은 그거를 제도가 못 받쳐주니까 한국을 전 세계 금융 80위 국가로 떨어뜨려 버린 거죠. 두 번째는 뭐냐? 대한민국이 닫힌 국가로서 성장을 했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 학점을 보면은 세계 탑 5에 들어있는 분야는 여기 있는 분야들입니다. 가운데 있는 분야들이 유통 서비스. 근데 C학점 분야가 있어요. 이건 제가 정한 게 아니고 OECD에서 나온 것들인데 의료법률, 행정금융교육 이것이 바로 C학점 분야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C학점 분야, 한국의 경쟁력을 깎아먹는 분야에 고급 인력이 몰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수능 최고 점수가 몰려간 데가 의료법률, 행정금융교육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한국 최고의 인력이 몰려간 데가 한국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끌어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것이 개방이 필요한 이유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을 쫓아가는 게 한국의 외교 전략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일정 수준에 들어서니까 더 이상 우리를 봐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네트워크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푸는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이 스토리를 바로 우리가 한국을 지역계층 구도에서 남북한을 넘어서 전 세계 우리가 알타이 인종을 아우르는 허브 국가로 국가의 정체성을 다시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이게 그림을 보면 이런 거죠. 전 세계에 있는 여기 있는 국가들이 알타이 국가들입니다.
이들 국가를 우리가 네트워크로 묶고 상호 연계하면서 한국의 새로운 미래 전략을 만들어보자. 이것이 유라시안 인문학인데 문제는 있죠. 쟤들이 누구야? 쟤들 중에서 잘 사는 애들이 누구야? 자, 잘 나가는 애들이 누구죠? 한국, 일본 말고는 별로 안 보일 겁니다. 핀란드가 있는데 너무 작아요. 멕시코, 터키, 미래는 기대되는데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정체성을 한번 제가 보기로 했어요. 저는 뭐 역사학자가 아니니까 책 갖다가 물어봤더니 농경과 유목의 접점에서 문명이 발생하고 있어요. 즉, 왜 접점에서 발생하느냐? 지역 문제로 보지 말고 교류의 문제로 우리가 문제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전 세계 고분을 보면은 이게 너무 비슷해요. 어찌 이런 일이 생길까? 전 세계 편두 풍습을 보면은 전 세계 다 같이 남미까지 똑같은 풍습이 퍼져 있습니다. 전 세계 조선이라는 단어를 쓰는 나라가 얼마나 있는가 보니까 전 세계에 다 걸쳐서 쓰고 있습니다. 단군에 대해서도 우리가 단군, 튼리, 탕리, 탱그르 전 세계에 걸쳐가지고 똑같은 이름들이 퍼져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세계를 볼 때 이것을 단순히 지역의 고립된 형태로 보는 게 아니라 상호 교류의 형태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세계사에 대한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보면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세계사는 교류의 관점에서 문제를 봐야지 해결이 된다. 그래서 이 교류의 과거의 중심이 됐던 건 17세기까지는 실크로드였습니다. 그럼 실크로드는 누가 관장했는가? 실크로드에 대해서는 중국, 유럽 다 정보 지식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알타이 인종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크로드 어디 가겠냐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헤매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게 다 실크로드입니다. 실크로드는 크게 시베리아 초원을 아우르는 초원의 길이 있고, 그리고 사막을 넘어가는 대상의 길, 그리고 바다를 넘어가는 바다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으로는 각각 말을 교육하던 마영로, 라마가 퍼진 라마로, 불교가 퍼진 불타료, 메소포타미아를 가로지는 메소포타미아로, 발트해에서 이집트까지 가는 호박로, 이런 3대 주선과 5대 지선이 실크로드로 있죠. 이 실크로드를 관장해서 번성했던 최후의 시기가 17세기입니다. 우리 17세기 잘라보면 뭔가 얻을 수 있겠죠? 한번 보기로 했습니다. 봤더니 17세기 전 세계 4대 제국은 오스만 투르크 제국, 무굴 제국, 청제국, 그리고 유럽의 신성 로마 제국입니다. 공통점을 찾아봤어요. 공통점이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 4대 제국 중에서 오스만 투르크, 청, 무굴 3대 제국이 바로 알타이 제국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17세기에 나타난 것이 우연인가 필연인가? 간단한 얘기죠. 제가 또 역사학자가 아니니까 책을 사다가 여기서부터 봤습니다. 자, 중국사를 갖다 놓고 보면 중국은 5대 민족들이 중국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 전체를 보면 10세기 이전은 몰라도 10세기 이후는 명나라 하나를 빼고는 다 알타이 국가들입니다. 이것은 명명백백하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할 여지가 없죠. 예. 자, 그러면은 그 옆에는 인도는 어떨 것이냐? 인도를 가보니까 인도는 거의 아프간이 주도를 하면서 100%, 10세기 이후는 100% 알타이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중동은 어떤가? 중동도 100% 알타이 역사예요. 자, 이거는 우연이 아니고 필연입니다. 이런 필연이 왜 일어나는가? 바로 전투력과 경제력의 중심이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이 금융위기가 만드는 게 아니고 전투력과 경제력의 근간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팍스 몽골리아는 우리가 모든 걸 파괴한 제국이 아니라 일관된 목적, 뭐냐면 전 세계 글로벌 무역 제국을 만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국가가 몽골이고, 이 몽골 하에서 동서 무역은 10배 이상 증가됩니다. 그 결과 유럽의 르네상스가 촉발되게 되죠. 그런데 이 실크로드가 소멸돼요. 그냥 이게 왜 소멸되냐? 패스트가 창궐되면서 무역로가 붕괴돼 버립니다. 명나라는 그 이후에 자기 나라가 크니까 완전히 영락제 이후에 바다를 닫고 만리장성을 쌓고 서쪽을 다 닫아버립니다. 문제는 유럽이에요. 중국에서 오는 차, 비단, 향료, 이 모든 것을 쓰고 있다가 이것이 가격이 폭등하니까 제일 서쪽에 있는 포르투갈의 그 비즈니스 기회를 잡았습니다. 아하, 한번 내 가보면 되겠다. 이래가지고 소위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고 17세기는 다시 청나라가 들어서면서 병존의 시대가 됩니다. 그
그러다가 18세기 소위 산업혁명으로 역전이 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과거 지금의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해당되는 사마르칸트, 부하라 같은 도시를 잊어먹었습니다. 실크로드 붕괴가 알타의 소멸로 갔죠. 여기 있는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는 지금 학교에서 배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배운 학생들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뭘 배웠느냐? 핵심은 이겁니다.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 90년 전에 한국에서 만든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흔히 강리도라고 하는 지도에 90년 전에 한국에서 유럽으로 가라가는 전체 항로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이미 교과서에 실려 있기 때문에 한국인 없습니다. 일본에 3장이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미 동서항로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항로란 얘기예요. 우리 여러분들 갖고 있는 10,000원짜리 지폐를 보면은 뒤에 천문도가 있습니다. 이 천문도 이름이 천상열차 분야지도예요. 혼일강리도, 천상열차 분야지도 전부 다 같은 해 1402년도에 만들어진 작품들입니다. 소위 천문지리 두 가지를 내는데 두 가지 전부 다 결론이 뭐냐면은 전 세계에서 최고의 천문도가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입니다. 만든 건 태종 때 만들었지만은 그 발문에 어떻게 써 있느냐? 이것은 고대 고구려의 천문도였는데 대동강에 빠진 걸 귀인이 주워서 갖고 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실제로 천문학연구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기원후 1세기 북위 39도의 천문도입니다. 이 당시에 그 이후에 가장 빨리 나온 천문도가 13세기 중국에서 나온 순우 천문도가 그 이후에 나왔어요. 자, 이건 뭐냐? 그러한 천문을 기록할 정도로 우리가 모든 면에서 앞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홍산 문명, 기원전 7000년부터 시작해서 4대 문명보다 1000년 이상 앞서 있는 문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몽골 적봉지구에서 나타나죠. 중요한 건 그 중에서 하가전 문화는 기원전 2400년 전 고조선 문명 시기하고 동일한 시기에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상을 보면은 바로 고조선 문명하고 완전히 일치해 들어갑니다. 자, 이것들이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왜 중국의 중심 황하가 아니고 요하 지역에서 지금 중국 사람들도 인정을 합니다. 요하 문명이 세계 최고 문명이다. 근데 이 요하 문명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과거 기후 변화가 있기 전에는 시베리아를 가로지르는 이 벨트가 무역로의 중심이었습니다. 바로 초원의 길이죠. 그래서 이 초원의 길을 가로지르는 국가들이 이 알타이 제국들입니다. 우리는 이 알타이 제국들을 잊어먹고 있죠. 우리 플루타쿠 영웅전은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알타이 영웅, 모던선우, 치우, 아골타, 술탄 메메드, 송첸캄포, 아마 여러분들이 아는 이름이 별로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있는 도시들은 우리 잃어버린 알타이의 도시들입니다. 바미안, 사마르칸드, 부하라, 켈리크, 아스트라한, 정말 대단한 도시들입니다. 이러한 알타이를 아우르는 한국의 리더십이 과연 어떨 것이냐. 지금 현재 알타이 국가 중에서 세계 10위권 국가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보신 것처럼 적어도 17세기까지 세계 역사를 이끌고 온 것은 알타이 국가들이었습니다. 이 역사의 재정비가 필요하죠. 자, 이까지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스토리가 이래요. 야, 그래, 너희 동네, 너희 집안에 삼정성 6판서가 나온 건 알겠는데 그게 어떻단 말이야. 그래서 미래 얘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미래는 누가 좌우할 것이냐? 결국 네트워크를 가진 데가 좌우하게 됩니다. 그러면 네트워크를 가진 데가 누구냐? 과거 실크로드로부터 대양철도, 인터넷, 이제는 모바일입니다. 여기서 집에서 나올 때 휴대폰을 두고 나오면 그 다음 어떻게 되죠? 가서 다시 갖고 오죠. 애들한테 휴대폰 일주일 뺏으면 멘붕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제는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간이 재탄생하고 있어요. 그걸 제가 호모 모빌리언스라는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제는 사람이 휴대폰을 아바타로 삼아가지고 집단 생명이 되는 새로운 세상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스마트 월드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호모 모빌리언스는 제가 붙인 이름이고 자카 달리는 이것을 디지털 노마드라고 그랬어요. 이 디지털 노마드보다는 호모 모빌리언스가 조금 뽀다곤하죠. 예. 자, 이러한 미래, 인간은 이제 만년간의 정착 생활을 끝내고 이젠 전 세계 도시를 떠도는 디지털 유목민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들의 유목기기는 인터넷 네트워크 기기들이다. 그렇다면은 실크로드를 풍미했던 알타이 노마드가 실크로드가 소멸하면서 알타이가 쇠퇴했는데 다시 디지털 실크로드가 부상하면서 디지털 노마드가 부상할 것이냐? 여러분들의 화두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글로벌 리더십으로 가야 되겠죠? 한국은 어떤 나라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야, 한국은 지금 당군
일에 제일 잘 살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공학도니까 조사를 해봐서 정말 그러냐 봤더니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 14위권 국가인데 한국은 조선 500년을 빼놓고는 10위권 밖으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한국은 두 개의 사이클이 있어요. 닫아놓으면 폐쇄의 사이클, 한의 사이클로 가고 열어놓으면 개방의 사이클로 갑니다. 우리 한국은 에너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닫아놓으면 서로 다쳐요. 열어놓으면 그 에너지가 발산돼 나가죠. 자, 백제 해외 무역망. 전 백제는 이 실제로 전 세계에 걸쳐 동아시아에 걸친 최대 무역 국가죠. 그 대표적인 게 의자왕이 일본에 보낸 바둑판입니다. 저 바둑판 보시면 정말 놀랍습니다. 저 일본 정청원의 보물로 있는데 이 나무는 스리랑카산 자단이에요. 상아, 그 돌은 인도산 상아입니다. 그리고 여기 코끼리 낙타 그림들이 있어요. 이건 전 세계적인 무역을 하지 않으면 생길 수 없는 일들이죠. 더 놀라운 건 이 대릉원 황금보검입니다. 이 5세기에 만들어진 황금보검인데 이게 바로 트라키아 지방, 발칸반다죠. 거기서 만들어진 양식으로 만들어진데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보석이 석류석, 제일 좋은 석류석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온갖 부품들이 글로벌 소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글로벌 소식으로 만들어져서 어디에 있느냐? 한국에 있는 게 아니라 카자흐에도 있고 흑해에도 있고 크리미아 반도에도 있고 이태리도 있습니다. 그중 가장 완벽한 상태로 있는 게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이게 5세기니까 아틸라 훈 제국이 존재할 때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우리 보면은 여기 우리 신라의 동복 그림을 보면은 노인룰라 동복, 그 다음에 몽골의 동복 전부 다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 대한민국은 개방 무역 국가라는 얘기예요. 개방 무역 국가의 가장 대표적인 포상이 바로 송도 사계치부죠. 그 베네치아보다 200년 앞서 가지고 우리가 복식부기를 만들었습니다. 복식부기를 왜 만드느냐? 방대한 외상거래와 재고 자산이 필요하니까 복식부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복식부기를 만들고 쌍화점이란 게 뭐예요? 동네 갔더니 동네 곳곳에 외국인들이 와서 장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쌍화사로 쌍화점에 갔더니 회합의가 손을 잡더라. 이 태극 문양의 국기는 한국만 있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몽골과 티베트 국기가 태극 문양의 국기입니다. 자, 우리가 할 게 뭐냐? 우리는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역사를 찾고 이걸 통해서 한국의 외교의 신기원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에이펙 대표로 나갔는데 한국 외교관을 지칭하는 말이 있어요. 첫째, 친구가 없어요. 우리는 유태인 네트워크도 안 끼워지고 차이니즈 네트워크도 안 끼워지고 앵글로색선도 안 끼워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외톨이니까 사일런트예요. 사일런트 하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 화났니? 그래서 스마일 합니다. 한번 해보시면 사일런트하고 스마일 하면 그 다음에 반드시 슬리핑 하게 됩니다. 그게 한국 외교관의 3S예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남이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라시안 전체를 아우르는 문사철, 이 전체를 아우르는 유라시안 인문학을 통해서 한국이 이 허브가 돼서 이들을 이끌고 가자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터키를 우리가 끌어들여서 이슬람의 윈도우로 삼고, 핀란드를 모발의 협력고, 헝가리를 동유럽의 교두보, 그리고 네팔을 인도의 교두보, 베트남을 동남아시아의 교두보, 멕시코를 중미의 교두보, 페루를 남미의 교두보 삼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후진국에서 중진국 가는 데서 다시 선진국 가는 새로운 전략이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유라시안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한 활동 잠깐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한국의 새로운 전 세계 경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요. 자본주의는 성장을 추구했지만 양극화를 만들었습니다. 사회주의는 복지를 추구했지만 황폐화를 만들었어요. 이를 극복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합니다. 바로 무국에서 양극으로 가면 이것이 대립이 되는데 순환이 되면서 묘하게 순환이 된다는 원효대사의 말씀을 통하면 태극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태극은 생명의 모양이에요. 태아의 모양의 태극이고 씨앗의 모양의 태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이익과 소비자 이익이 태극 순환을 통해서 서로가 순환하는 새로운 경제로 들어가죠. 이게 천진이 융합하는 한국의 인문학이 됩니다. 이걸 위해서 서울대에 몇 가지 인문학 연구 과제를 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저희들이 남미의 몽골리안이 얼만큼 우리하고 같은가, 여기 있는 여인네의 머리 가채 복식, 이게 멕시코의 고대 모습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
바깥으로 나가는 갓 입고 도포 입은 노인이 한국의 노인이 아닙니다. 이것이 멕시코 노인의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이름부터 시작해서 비녀머리, 가채, 공기놀이, 유투화놀이, 금슬치개, 고수레절, 제사 똑같습니다. 언어를 또 놓고 따지면 나가 약을 먹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막가기 틀이 두들겨 패는 틀입니다. 우리 명도전에 나오는 고조선 문자를 연구해봤죠. 한국의 유라시안 인문학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주요 출판물들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